김수민의 뉴스 밑장 신년 특집 2편.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1편 정경심 범죄 총정리 오랜만에 인사드리면서 올렸고요. 2편은 올해 4월에 있는 보궐선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나갑니다. 광고. 뉴스민이 새로운 팟캐스트를 띄웠습니다. 허승규의 뉴스농장. 뉴스농장 이 제목은 예전에 여러 명이 써먹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뉴스농장이라는 팟캐스트가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2편의 에피소드가 올라왔는데요. 허승규라고 하는 경북 안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활동가가 출연합니다. 시민운동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해요. 2018년에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서 15% 이상의 득표를 하는 대단히 선전을 했던 후보이기도 합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발행인과 함께 같이 방송을 시작을 했고, 저희 뉴스민장에서 한동안 많이 다뤘던 대구 경북 지역 뉴스는 허승규의 뉴스농장으로 이어집니다. 뉴스밑장은 저희가 시즌 1이 지난 5월에 끝이 나서 그 이후로는 대구 경북 컨텐츠를 별로 못 다뤘었거든요. 저도 벌써부터 주소지부터가 서울로 옮겨져 있는 상황이고, 서울로 옮겨졌으니까 서울시장 선거 소개를 잘 해야 되겠죠. 대구 경북 컨텐츠도 다룰 겁니다. 저희 뉴스밑장에서도. 근데 그 전까지 전열 정비라든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내년이 되면 전국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 밑장이 됐든 뉴스 농장이 됐든 그걸 다룰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요. 뉴스 농장에서 당분간 대구 경북 지역 뉴스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농장으로 지금 당장 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팟빵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여러 팟캐스트 플랫폼에 올라올 테니까요. 기대 만빵으로 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승규 씨는 제가 보장하는 활동가입니다. 허승규 씨하고 저하고 한 7년 전에 처음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같이 활동한 적도 있고요.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활동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정치인이고 평론가이기도 하다. 다만 뉴스 밑장보다는 순한 맛인 것 같아요. 뉴스 농장 말고 뉴스 목장 어때? 목장. TK 목장. 자, 그리고 제가 출연하는 방송들 광고를 좀 해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출연하는 김종대 뉴스업 CBS 표준 FM 오후 6시 20분경부터 딱 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때 차 안에서 듣기 딱 알맞는 방송일 것 같고요. 팟캐스트 유튜브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김종대 MC가 다 내려놨어요. 방송을 들으신 방송가의 어떤 분이 김종대 씨는 다 내려놓은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망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종대 MC가 원래 갖고 있었던 매력이랄까? 특징 이런 것들이 더욱 두드러지는, 의원 시절보다 더 두드러지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 방송의 일부인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코너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제가 둘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글들을 보면 김민하 평론가하고 저하고 최애 평론가다 이렇게 꼽아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정 출연하는 TV 프로는 하나예요. 연합뉴스의 뉴스큐브 수요일에 오후 2시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코로나 특보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1라디오의 김경래 최강시사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김수민의 눈이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시각은 8시 한 20분? 오전이죠. 그때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월요일 화요일 출근길에 김수민의 눈, 평일 퇴근길에 김종대 뉴스업의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 청취자분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40분경부터 저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김수민의 콕이라는 코너가 MBC 표준 FM, MBC 경남 라디오에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2021년 4월 보궐선거 전망 들어가겠습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부산시장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민의힘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형준이 되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장 선거도 굉장히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하나 인용을 하죠. KBS 부산과 부산 MBC가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7명, 표본상으로는 1,000명입니다. 가중치를 둬가지고 1,007명을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3일까지 유선 면접 20%, 무선 면접 80%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응답률 11.9%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인물별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교수가 26.5%, 4분의 1이 넘었어요. 민주당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13.2%, 이현주 전 국회의원 8.8%,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이렇게 사자가 4강 구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1대1 가상대결 여론조사도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박형준 대 김영춘 46.9 대 30.2, 박형준의 승세가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상대가 민주당의 후보가 김영춘이 아니라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라고 했을 때는 박형준 48.2 대 변성환 27.0 차이가 더 좀 벌어집니다. 변성환 대행이 아무래도 김영춘 전 의원이자 장관보다는 인지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우세가 확연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나오면 팽팽합니다. 김영춘 대 이현주 하면 김영춘 36.1, 이현주 35.3, 오차 범위 내에서 김영춘이 앞지르는 것으로 나왔고요. 변성환 대 이현주로 하면 변성환 33.0, 이현주 36.0인데 오차 범위 2 내죠. 이렇게 본다면 이현주를 내면 안심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봐도 이현주는 필패 카드입니다. 이거 내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장 선거랑 서울시장 선거 같이 치러지거든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도 부산시장 선거를 지켜봅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구 내는지 지켜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이현주 같은 경우는 일단 가상대결에서도 지지율이 박형준에게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부산에서 활동을 오래 하지 않았죠. 게다가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당선자도 아니고 낙선자인데 그렇게 뭐랄까 인상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현주는 원래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당을 옮겨온 사람이에요. 전통적 지지층의 의구심이라든지 낯설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조경태하고 또 다르죠. 왜? 조경태는 부산에서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출신이지만 본인 개인기가 강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현주는 조경태하고 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현주는 한편으로는 또 강성 보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집도끼도 못 모으고 삽도끼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요즘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문재인 정권에 너무 신물이 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가 돼도 된다,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보를 아무나 내면 되냐고. 그럼 민주당이 더 유리하겠지 씨발.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 다음부터 악화일로로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생각해 보시죠. 박원순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때 이명박 정권이에요. 친 2계열이 퇴조합니다. 대신에 친박이 뜨는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가 이듬해 총선에서 조기 등판을 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고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그 해의 연말에 대선에서도 승리를 하는 거예요.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분발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한 대 쳐가지고 쓰러뜨리면 분이 좀 풀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움 자체를 제대로 치르는 게 중요한데 이 연주를 내도 상관이 없고 와, 이 연주를 냈는데 김영춘이나 변성환이랑 비슷해. 선거 막판에 가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결집을 해가지고 이현주가 나가도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서울시장 선거 말아먹고 부산시장 선거도 좆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선거를 이기더라도 이렇게 이겨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진짜 반문 쪽을 보면 과거의 대깨문들을 보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대깨문들도 그랬잖아요. 무조건 민주당 찍으면 된다고.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 새누리당만 빼고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잘 했습니까? 그런 반사이득이나 양당 체제에 기대가지고 얄팍한 정치를 하다가 집권을 하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요즘에 반문이라는 사람들 보면 과거의 대깨문이랑 너무 흡사합니다. 대깨문들이 2012년 대선을 진 이유가 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진영에서 이번에는. 그럼 니네는 또 그냥 다음 대선 말아먹고 민주당이 정권 연장하는 거지. 이 부산시장 선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기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나 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정서가 아직 남아있어요.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에도 보면 자, 여론조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잡히는 문항은 이거였어요. 정부 여당 심판을 위해서 야당의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의 힘을 실어줄 거냐. 야당의 힘을 실어준다가 46.8%, 여당의 힘을 실어준다가 30.1%예요. 자, 이렇게 민주당이 최근에 개판을 치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그런데도 호남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부산에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가 30%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고정입니다. 민주당이 고정 30%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모르겠다가 23.2%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지난 총선 때도 야당 심판이 결과적으로 야당 심판이 됐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여당 심판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여당이 이겼잖아요. 부산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부산 지역도 보니까 20대, 30대, 40대는 여당 지지가 야당 지지보다 높습니다. 청장년은 진보다. 여기서 진보라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나 반국민의힘을 의미하는 것 정도겠죠. 그 현상이 그대로 부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에서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거든요.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는 거는 어디로 기울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분위기가 국민의힘으로 확실히 쏠려 있다면 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비율 자체도 낮을 겁니다. 아, 이번에 씨발 국민의힘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다는 비율이 20대, 30대, 40대에서 높게 나타나요. 다른 세대보다. 그거는 샤이 민주당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샤이 민주당이. 그리고 자기 동년배 또래에서 민주당 지지가 높은데 그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표가 분할이 되고 쏠리게 되면 이거는 박빙승부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선거를 안심할 계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기 부산시장이 중점을 둬야 할 정책 현안이 뭐냐, 이것도 여론조사에서 실시가 됐거든요. 두 개를 꼽으라 그랬어요. 1위가 50.6% 일자리 창출인데 이거는 정당 지지 성향을 떠나서 누구나 일자리 창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2위가 가덕도 신공항이 나왔어요. 35.6%.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졸렬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여론이 달라요. 물론 부산에서는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에 적극 찬성하고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 여당 주도적인 이슈예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33.8%가 나왔어요. 높죠. 코로나19 대응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잘 하고 있느냐?
잘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백신이 도입이 돼서 2월부터 접종이 시작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한테 또 유리한 국면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동서지역 균형 발전 19.2%가 답을 했어요. 그러면 불균형 발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지역 내 일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권도 잡았고 국민의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의 묘미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현재로서는 박형준 대 김영춘 구도가 유력해 보이지만 둘 다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영춘부터 보죠. 김영춘이 나가서 박형준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긴다는 보장이 있느냐? 단 한 장의 필승 카드이냐? 아니죠. 지금 붙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 내볼까?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춘은 국회의원 출신이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고 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어요. 초대 장관. 현 정부에서. 민주당 색깔이 강해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색깔이 좀 옅은 후보를 내서 중도 확장을 꾀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당 구도에서는. 왜냐? 양당 구도는 A 아니면 B 아닙니까? 그러면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다자 구도는 달라요. 이따가 서울시장 얘기하겠지만 다자 구도는 내가 못 먹어도 내 라이벌이 먹는다라는 그런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나하고 가까운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연합이나 단일화 이런 걸 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자 구도는 1대1이니까 연합 단일화가 어디 있어? 그러면 비어있는 틈으로 양쪽이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다면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김영춘 전 의원보다 후보 경쟁력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변성환 권한대행이 지역사회에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료이기 때문에 나름의 그 인지도, 인맥, 조직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민주당에 국한되지 않는 오거돈 시장 체제에서 권한대행, 그 부시장을 지내다가 권한대행을 하게는 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깜짝 카드로 변성환이 출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거꾸로 국민의힘도 박형준이 반드시 나가야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박형준 또 핸디캡이 있습니다. 박형준은 매체에 여러 차례 출연을 했고 또 이 사람이 온화한 이미지라든지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박형준은 이명박 사람이죠. 이게 마이너스 요소예요. 그리고 최근에 불거져 있는 문제,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에 부산시의회 의원 하면서 재산이 폭증을 했어요. 그 건설업체 매출도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산시의원을 2008년부터 재보궐선거 당선돼서 했는데 초창기 2년 동안을 건설 관련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해 충돌입니다. 우리가 손혜원 사례 봤잖아. 같은 거예요. 더 심할 수도 있어.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사업 건더기들이 커서 물론 본인은 직접적으로 자기 공직을 활용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재산이 폭증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MBC가 취재를 하는데 그 부친이 몇 천만 원을 주겠다. 준비해 오겠다. 끝까지 간다.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따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박형준이 2008년 총선에서는 낙선했죠. 친박 쪽한테 밀려서. 그렇지만 당협위원장이었어요. 전봉민을 공천하는데 크게 힘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박형준을 고소할 거냐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곱게 떨어질 거냐고 나 출마하니까 박형준 전폭적으로 밀어줄래? 아니에요. 자, 여기서 누가 뜨고 있느냐? 박성훈 경제부시장입니다. 변성환 권한대행은 민주당 후보로 뜨고 있고 박성훈 부산 경제부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뜨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무책임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변성환도 마찬가지일 거거든. 사퇴할 거면. 그렇게 친다면 양쪽에서 후보를 다 교체할 수도 있다. 관료 출신으로. 민주당은 관료 출신을 내야 보수층 표도 좀 얻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을 내서 어떤 비호감도 이런 것들을 낮춰버리자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장 선거가 박형준 대 김영춘이 아니라 박성훈 대 변성환의 대결
관료 간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해 둡니다. 이거 둘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후보가. 이 여론조사에서도 변성환, 박성훈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이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변성환 28.5, 박성훈 17.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성환, 박성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모르겠다나 기타 후보나 투표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50% 넘게 나온 거거든요. 이 경우는 여백지대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변성환 같은 경우는 박형준하고 붙었을 때 27%였어요. 그리고 이현주랑 붙었을 때는 33%였습니다. 근데 박성훈하고 붙었는데 28%야. 그러니까 변성환 또 박성훈이 상대로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박성훈은 17.6%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이 올 것이고 박성훈이 이현주라든지 박형준과는 달리 기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글쎄요, 이 사람 또 털어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이념색 이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훨씬 적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50% 넘게 나타나는 미결정이나 기타 후보 지지나 잘 모르겠다 이쪽도 정당 정치의 결을 따라서 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박성훈도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훨씬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서병수가 박성훈을 민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박형준이 시장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성훈을 밀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번 부산시장이 되면 내년에 또 부산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도의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 치더라도 부산이기 때문에 또 달라요.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이쪽이야 여당 쪽으로 쏠리겠지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진다고 해도 부산 쪽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이 박형준이 내년에 또 부산시장 되는 거 못 참는다라고 한다면 박성훈이라든지 이쪽을 밀 수 있는 거예요. 이현주는 당내 기반이 작기 때문에 대안카드가 못 된다고 했을 때 박성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은 변성환 대 박성훈이라고 하는 의외의 구도가 될 확률을 주목해 보시라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중에서 범여권 후보하고 범야권 후보를 나눠놓고 적합도를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군소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쫙 일렬로 놓고 물어보면 군소 후보들은 막 다 쪼개질 거 아니에요. 3%, 2%,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범여권 한 그룹하고 범야권 한 그룹을 따로 질문을 하거나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여론조사는 제가 별로 쓸모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민주당 후보 중에 누구 고를 수 있는 거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사 자체가 양쪽 지지층에서 다 지지할 수 있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인데 범야권 그룹 적합도 여기서 내가 제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역선택.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보다는 일단은 단순 지지도를 보기 위해선 사람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물어보는 거, 이게 가장 정확하게 인물별 지지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게 있습니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801명을 표본 크기로 잡고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16.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조사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한 것인데요. 이 조사의 조사 방법은 유선 RDD 10%, 무선 가상번호 90%. 여기서도 범야권 따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거 빼고 그냥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금태섭 2.7%, 나경원 6.3%, 박영선 15.3%, 박주민 4.1%, 안철수 24.1%,
오세훈 9.5%, 우상호 4.1%, 윤희숙 1.2%, 이해훈 0.5%, 조은희 1.3%, 추미애 6.8%, 기타 2.0%입니다. 안철수가 4분의 1 가까이 얻었어요. 이야, 이 현상은 어떻게 볼 거냐. 안철수 현상이 분명히 서울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가 왜 뜨는 것이냐. 첫 번째로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를 결단을 한 것이 주요한 게 안철수에 대해서 대통령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서울시장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안철수가 뜬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대선 여론조사랑 같은 건데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황교안, 홍준표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홍준표는 입당길이 막혀버렸죠. 그리고 유승민이라든지 원희룡, 오세훈 이런 주자들도 크게 팔다리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 공백 상태에서 윤석열이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서울시장 마찬가지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를 보세요. 오세훈, 나경원. 작년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입니다. 오죽 사람이 없으면 낙선자들이 다시 불려와요. 그것도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시장 당시 그만뒀던 사람하고 그때 나와서 박원순한테 진 사람하고 둘이 불려 나왔어요. 2000년도 총선 이후로 지금까지 6번의 총선이 치러졌는데 이명박 정부 1년 차였던 2008년 총선을 빼고 나머지 총선에서 서울 지역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계속 이겼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인재풀이 좁은 거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구청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이 인지도가 더 높아요. 구청장은 다른 구에서는 잘 모릅니다. 아니, 그 구에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기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군지 아시냐고요. 특히 대도시 사람들은 더 모를 겁니다. 시장, 군수는 존재감이 커요. 그래도 서울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 알지만 구청장은 잘 모른다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결국에 인지도가 높은 건데 다선 의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서울에. 국민의힘은. 그런 공백이 있는 겁니다. 안철수가 치고 나가버린 거죠. 거기서. 사실상 안철수가 윤석열의 런닝메이트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이 지금 정권 심판 여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처음부터 박원순한테 기울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을 쫙 나열을 했는데 사람을 거의 이 SBS 조사는 11명을 나열을 했거든요. 11명 나열을 했는데 안철수가 4분의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치고 나가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박영선이 우위잖아요.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이렇게 추미애까지 나오는데 추미애는 서울시장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미지 너무 일그러져가지고 적당히 했었어야지. 그런 식으로 막 까불다가 초록 물고기에 나오는 막둥이 있잖아요. 한석규. 그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굳은 일 하고 사람 죽이다가 지가 죽잖아. 조직의 배신으로. 추미애가 딱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추미애 그나마 나온다는 게 6.8%예요. 우상호, 박주민은 그거보다 더 안 나와. 우상호는 진짜 아무 엣지가 없어요. 우상호 뭘 보지? 86세대? 87년도에 연세대 총학생회장? 없어요. 86 정치는 안 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왜 박영선이 앞질러 나가느냐? 박영선이 그나마 최근에 말이 별로 없었어요. 중소벤처기업 장관 한다면서 이 부서는 경제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말 많은 사법, 검찰 관련한 그쪽하고 또 다른 거죠. 추미애하고는. 박영선이 최근에 깎아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비문 계열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이 무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이고 경제 전문가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검찰개혁 어쩌고 하는 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박주민,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박주민은 작년에 재선이 됐고 그 자리 내려놓고 서울시장 나가고 싶을까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서울시장 경선까지는 나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돼버리면 그게 문제야.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그만둬야 되잖아요. 서울시장 나가려면. 대통령 나가려고 할 때는 안 그만둬도 됩니다. 왜냐? 둘 다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렇듯이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에 나가려고 하면 국회의원은 계속 해도 되지만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면 경선 단계까지는 의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가려고 하면 사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죠. 여권한테. 지는 선거잖아요. 살짝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우상호는 국회의원 여러 번 했으니까 한번 던질만 하지. 도전장을. 하지만 어쨌든 여권에게 녹록치 않은 서울시장 선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 오세훈이 이제 표가 얼마 안 나옵니다. 보수층도 많이 휩쓸려 간 거죠. 오세훈 9.5%, 나경원 6.3%. 그리고 새로운 주자를 내야 된다. 누가 이기든 간에 제3의 주자가 튀어나와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해훈, 윤희숙 안 떠요. 조은희도 안 뜨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명 중에서는 조은희가 제일 낫습니다. 이해훈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 쓸데없는 말이 들어갑니다. 전세를 얼마짜리 전세 산다 그랬더라? 그래놓고는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럼 빵이 넘어가시겠지. 고기가 넘어가고 말 한마디 한마디한테 표를 깎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훈이나 조은이나 강남 사람이잖아요. 이해훈은 강남 사람의 전형적 한계가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윤희숙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새로운 희망처럼 뜨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말을 하면 플러스가 안 돼요. 윤희숙이 떴던 거는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그거 통과될 때 반대 연설을 했을 때 떴잖아요. 그게 떴던 거는 연설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뜬 겁니다.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반대 논리 이런 것들 때문에 저렇게 장외투쟁을 막 하지 않더라도 원 내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하는 의원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 레파토리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호감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태일 끌어들인 거. 주 52시간 전태일이 살아있었으면 반대했을 거다. 이게 조국이 노회찬 팔아먹는 거 하고 뭐 다르냐고. 다르긴 다르지. 누가 더 짜증나냐. 우열을 가릴 수 없죠. 조국은 노회찬과의 친분 그걸 갖고 이제 건덕지가 있는 거 갖고 울거먹고 이상하게 팔아먹으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고 윤희숙은 되도 않는 전태일을 끌어들여가지고 난리를 부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윤희숙 플러스 안 됩니다. 저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본인은 전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저보고 골라봐라. 제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속속들이 모르지만 이미지와 스펙만 놓고 봤을 때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을 꼽습니다. 이영이 누구야? 이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조용한 편이긴 해요. 이영 의원을 제가 지목하는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 여성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안 뽑아주는 시대 아니에요. 한명숙이 떨어진 건 여성이라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박원순이 뭐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됐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여성 후보 내면 보수 유권자들이 여자는 안 돼 이러지 않습니다. 박근혜 다 찍었잖아 씨발. 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인 것뿐만 아니라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힘 색깔이 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공계의 어떤 이점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봐요. 안철수가 대선에서 실패를 하면서 그것도 사그라든 것처럼 같지만 그건 안철수 개인의 실패였던 것이고 여성이자 이공계 출신 이게 독일의 메르켈하고 비슷합니다. 독일의 메르켈은 진짜 보수 정치 역사에서 초유의 인물이에요. 어쩌다가 그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메르켈이 갖고 있는 요소들 짚어보죠. 여성 첫 번째, 두 번째 이공계 출신입니다. 세 번째 동독 출신이야. 동독 출신입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이에요. 이런 것들이 묘하게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메르켈 개인적으로도 핵발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있고 녹색당이랑 같이 정부를 구성하고 싶다. 심심하면 녹색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르켈의 강점이었는데 그하고 이제 메르켈과 같은 엄청난 정치 고수, 엄청난 이런 내공 이거는 아니겠지만 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영 의원 내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비호감도가 낮다고. 윤희숙, 이해훈에 비해서 나경원에 비해서. 근데 이영 의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그나마 현재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잠재력이 있는 것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서울시 자치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때, 한 군데 빼고 다 승리할 때 유일하게 승리했던 것이 조은희죠. 조은희가 서초라서 승리한 것도 있겠지만 선거를 잘 치렀고 유능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인지도는 국회의원에 비해서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조은희가 처지는 측면이 있고, 결정적인 거는 안철수가 나오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이나 나경원과 같은 이런 후보들에게 불안감이라든지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조은희를 밀 수도 있는 건데 그 잠재력을 안철수가 빨아들여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철수의 등장은 서울시장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강구도에서는 후보를 교체하기가 더 쉽다고 했죠. 다자구도가 되면 각 정당이, 각 세력이 기존의 노선과 임무를 고수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철수가 2012년 대선에 나갈 때 그때 안철수가 비노비문이라든지 비박이라든지 이쪽의 잠재력을 빨아들여 버렸고, 그 바람에 박근혜, 문재인이 더 쉽게 자신 소속 정당의 경선을 통과했던 측면이 분명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가 뜨는 것은 민주당의 박영선 뜨고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이나 나경원 뜨는 거를 추동합니다. 익숙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박영선 역시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얼굴들이 뜨는 이유는 오히려 다자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자, 그리고 안철수에게 가장 크게 치인 사람은 금태섭일 겁니다. 금태섭과 안철수는 지지층이 많이 겹치죠. 하지만 안철수가 뜨면서 금태섭은 2.7% 정도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크호스라든지 혜성과 같은 주자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각 세력이 작전을 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 안철수를 막 끌어들이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나가서 박영선과 싸웠을 때 팽팽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세훈, 나경원의 그간의 흑역사라든지 비호감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놀랄만한 선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후보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대결 조사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가상대결은 최근에 조사한 것은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 표본을 맞춰서 실시를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도입을 했고요. 응답률은 6.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조사 기간은 1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이었는데, 가상대결 박영선 대 나경원, 박영선 40.1%, 나경원 39.8%. 같죠? 비긴 겁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38.7, 오세훈 43.9 나왔습니다. 오세훈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야, 오세훈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이거 보고. 근데 박영선 대 안철수로 붙으니까 37.0 대 안철수 47.4입니다. 박영선 표가 제일 낮아지는 경우가 안철수가 나올 경우고, 그 다음에 범야권 단일 후보의 표가 가장 올라가는 것도 안철수가 나왔을 때의 표예요. 나경원보다는 오세훈이 경쟁력이 더 높고 오세훈보다 안철수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안철수하고 박영선이 붙었더니 20대에서 안철수 45, 박영선 33 정도 나왔습니다. 30대에서도 안철수가 51.4%가 나와요. 박영선이 29.4%. 30대에서 이런 결과는 민주당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40대는 박영선이 이겼어요. 하지만 50대에서 안철수가 이깁니다. 60대 이상 안철수가 다 이겨요.
권역으로 봤을 때 도심권에서도 안철수가 이기고 동부권에서도 안철수가 이기고 서부권에서도 안철수가 이기고 서남권에서도 안철수가 이기고 동남권에서도 안철수가 이깁니다. 모든 권역에서 다 승리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나마 차이가 좀 적은 것이 서남권입니다. 서남권 쪽이 어디냐? 서남권이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입니다. 이 중에 관악, 구로, 금천 여긴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이 정도 나왔다. 오히려 박영선을 앞질렀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후보를 보면 박영선 대 나경원 했을 때는 서남권에서 박영선이 이깁니다. 그리고 서북권에서도 박영선이 이겨요. 서북권이 어디냐? 마포, 서대문, 은평입니다. 제가 사는 곳. 근데 안철수가 나오면 서북권에서 안철수가 이겨요. 오세훈하고 박영선이 붙으면 도심권에서 오세훈이 이기고 동부권에서 오세훈이 이기는데 서부권에서는 그래도 박영선이 이깁니다. 서남권에서도 박영선이 이겨요. 자, 동남권은 강남, 강동, 서초, 송파거든요. 동남권은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입니다. 동남권에서는 박영선이 누구랑 붙어도 다 져요. 근데 나경원하고 붙으면 39대 40이에요. 오차 범위 냅니다. 안철수는 49가 나옵니다. 동남권에서 박영선하고 붙었을 때. 오세훈은 46%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남권으로 봐도 안철수가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로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 윈지 컨설팅 여론조사는 3자 대결은 안 나오거든요. 3자 대결에 나온 여론조사,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유선 23.5%, 무선 76.5% 전화면접 방식이었고 응답률 11.0%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3자 가상대결 박영선,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붙였거든요. 박영선 31.3, 나경원 19.2, 안철수 29.4, 박영선 31.3, 안철수 29.4. 오차범위 내에서 공동 1위예요 사실상. 뭘 의미합니까 이게? 단일화 안 했는데도 박영선, 안철수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여론조사가 막 퍼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경원 지지자들이 안철수에게 옮겨 붙습니다. 이러면 안철수가 1등이 되는 거죠. 3자 대결인데 1등이 돼요. 뭐냐? 3자 대결인데 1등이야.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떨어지죠. 그래도 단일화를 하려고는 할 거예요. 잘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초창기부터 확 처지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43.4%가 안철수, 44.2%가 나경원을 지지한 거예요. 초경합입니다. 근데 밴드웨건이 나타나서 안철수로 쏠리면 국민의힘은 해볼 게 없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 변수가 있겠네. 오세훈이 나경원 자리에 들어가면 안철수 표가 살짝 떨어질 겁니다. 그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안철수는 3자 대결에서도 1등과 크게 처지지 않는 2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략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안철수한테 합당하자, 입당하자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때문에 나경원, 오세훈에 대적할 수 있는 제3의 주자가 안 뜨고 있어요. 근데 안철수가 들어갔다 칩시다. 국민의힘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공동경선, 원샷 경선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뜰까요? 다른 주자들이? 안철수 때문에 못 떠요. 안철수하고 나경원, 오세훈이 그냥 3강 구도로 갑니다. 나머지는 다 쩌리가 되는 거예요. 쩌리 짱도 없어. 짱을 가릴 수 없는 쩌리가 되는 건데 그 경선 흥행이 되겠냐고. 물론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의 대결이라는 것 자체로 흥행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플러스 시너지는 안 난다고요.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오세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치더라도 나아가서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떠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안철수를 안 끼우는 게 낫죠. 안철수를 끼우는 순간 국민의힘은 쩌리가 됩니다. 쩌리 짱이 될 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를 일단 빼고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빼고 가야 나경원, 오세훈 말고 제3사의 주자가
뜰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100% 방식의 여론조사는 아니고 100% 일반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경선 룰을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가 들어올 것을 감안하고 대비하고 마련해둔 룰인 건 맞죠. 근데 그 전에 단계별 경선이나 서바이벌 경선을 실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흥행이 살죠. 안철수 빼고 경선을 실시를 일단 들어가면 안철수에게 가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표가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경선 레이스를 재미나게 꾸리면 돼요. 안철수는 일단 빼고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거를 그나마 아는 게 김종인이야. 그러니까 안철수에게 신경을 끌려고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 두 가지의 심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철수한테 질 것 같으면 안철수를 우리 팀 선수로 만들어버리자. 요거인 거고, 두 번째는 안철수 우리 팀에 안 들어오면 저 우리 식구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지지층한테 공표해두자. 이런 심산 때문에 오세훈도 이상한 출마 선언이 있잖아요. 안철수가 들어오면 자기가 안 나가고 안 들어오면 자기가 나가겠다.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거는 한번 기자회견을 해서 한꺼번에 얘기할 게 아니라 평소에 스텝을 밟아가서 그렇게 수순을 밟았어야지. 서울시장 선거 말이 남았어요. 아직 3개월이나 남았어. 안철수도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뭐 이렇게 급해. 설 전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안철수 빼고 경선 레이스로 들어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야 컨벤션 효과가 생긴다. 그 효과로 안철수를 제껴볼 타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안철수도 국민의힘하고 뭘 같이 잡고 할 게 아니에요. 일단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 프레임을 던졌기 때문에 보수층도 어느 정도 유인을 해놨고, 단일화를 어차피 서울시장 선거 본격 선거 전에만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3월 중순쯤에 들어가도 돼요. 단일화는. 그 투표용지 찍어내거나 아주 늦어도 투표용지 찍어내기 전까지 하면 되고, 조금 더 이르면 후보 등록 전까지만 해도 돼요. 시간은 많이 남았거든. 근데 안철수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중도 표심이나 합리적 진보 쪽의 표심, 본인이 합리적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민주당에 비판을 한다. 그건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합리적 진보 표심까지 얻으려면 국민의힘에 자기가 안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철수도 초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날 아예 끌어내지 않을까 초조해질 수 있는 건데, 자꾸 국민의힘 쪽하고 접촉하고 이러면 반대편 유권자들 입장에서 저 국민의힘 후보랑 다를 게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안철수가 그나마 경쟁력이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하고 달라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안철수는 당분간 중도 내지는 진보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또 김동길을 왜 만나냐고. 김동길이 과거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 그것만 따서 민주당에서 퍼뜨려도 되겠다. 김동길이 뭐냐고.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는 안철수가 처음에 만난 사람이 김경률 아니었습니까? 김경률과 김동길의 현저한 간극을 어떻게 볼 거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보다 김경률과 김동길의 차이가 10배는 커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 국민통합 행보요? 김경률도 만나고 김동길도 만나고. 그러니까 바로 그 국민의힘의 김근식이 치고 나와서 중도라면서 왜 김동길 만나냐고 치고 나오잖아. 김근식이 더 중도 같지 이렇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좀 행보를 배포를 좀 크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단일화는 나중에 하면 돼. 안철수는 3자 대결에서도 1등 한다는 각오로 가야 됩니다. 각오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단일화 안 될 수도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3자 대결에서 1위를 달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안철수 사이에 있는 유권자들이 아니라 안철수와 민주당 사이에 있는 유권자들이 1차적으로 승부를 좌우합니다. 민주당 이탈표는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고. 반문 애들이 자꾸 단일화 해야 된다. 안철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된다. 뭐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표를 어떻게 깎을 거냐고. 2011년경에 문성근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권 대통합 100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문성근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하게 되면
상대편 한나라당은 50%를 그냥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주의를 줬어요. 50대 50 싸움이거든. 그래봤자 통합해봤자. 그럼 한나라당 표는 누가 깰 거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가고 민주당은 한나라당한테 가 있는 표심까지도 갉아올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거꾸로지만 안철수가 민주당 이탈층을 만들어낸 그런 선거가 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부산시장 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민주당 이길 수도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도. 극단적으로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다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길은 뭐냐? 민주당의 길은 글쎄 내가 봤을 때는 박영선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박영선 나오는 게 맞고 박영선이 당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이 어려워서 내가 나가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당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겠다 쪽으로 무게를 둔 발언이었거든요. 그 자체가 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그 색다른 풍경이 돼요. 저 사람은 질 수 있는 선거에 용감하게 나섰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박영선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씩씩한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상대결을 해도 안 되니까 뭐 김동연을 영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동연은 다 얘기 나와요. 김동연은 국민의힘에서도 영입한다 얘기 나왔었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안철수 쪽에서도 나오고 뭐 이래요. 물론 김동연이 국민의당으로 가면 서울시장은 안 나오겠죠. 안철수가 있으니까. 근데 김동연을 낸다고 해서 뭐 엎을 수 있느냐. 부산시장하고 제가 아까 다르다고 했죠. 부산시장은 1대1 대결이라서 관료 카드를 냈을 때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은 3자 구도라니까 어차피. 그러면 김동연 냈을 때 김동연이 안철수 표를 얼마나 갉을 수 있을 거냐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대깨문들은 시무룩할 거라니까 김동연 나오면. 특히 이재명 지지자들은. 박영선은 대깨문 사이에서 비호감이 있던 걸 많이 불식시켰어요. 최근에 조용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박영선이 문재인한테 들이받은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박영선은 2017년 4월에 안철수로 간다 이런 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때 안 가고 나서는 특별히 대깨문들한테 찍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박영선이 나간다고 했을 때 대깨문들이 완전 시무룩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 그 김동연보다는 박영선을 내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뭐냐. 안철수한테 민주당 이탈층 안 뺏기게 하는 거예요. 후보가 누군지도 중요하지만 당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현재 하는 꼬라지 보면 검찰에 대한 생각을 바꾸거나 이럴 기미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지? 아예 없지. 근데 좀 닥치고 있으라고. 생각을 바꾸기 싫으면 입이라도 닥치고 있으라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영선은 그쪽 분야로는 입을 닥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는 최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정책 선거를 해야 돼 민주당은. 안철수한테 표 안 뺏기려면. 정책을 자꾸 던져서 안철수하고 국민의힘 쪽은 별로 다를 게 없다. 진보적 유권자는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 이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야 민주당에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안철수의 왼쪽 편이 깎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철수가 점점 처져요. 처지면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안철수를 내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지를 해줬는데 자꾸 깎이네 하면서 보수 유권자도 조금씩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안철수가 3등이 돼요. 안철수가 3등이 되는 순간부터 안철수는 없습니다. 헐로가. 안철수는 3등으로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가 출마 선언했을 때 야권, 범야권에서 1, 2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상대결 조사에서 2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는 됐죠. 그러면서 안철수가 지금 치고 올라온 건데 안철수는 3등으로 처지는 순간부터 승세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안철수가 3등으로 처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대깨문들은 안철수 컴온 뭐 나와라 그럼 우리야 좋지 이러겠지만 야권 단일 후보가 나경원이나 오세훈이 되는 게 안철수가 되는 것보다 민주당한테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3등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민주당은 찾아야 되고 첫 번째는 정책 선거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해답은 다 명확해요. 세 당 다. 국민의힘도 안철수와 민주당 사이 유권자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사이에 있는 유권자만 끌어당길 게 아니라
그러면 안철수 빼고 경선을 실시해서 주자를 띄워서 안철수 지지로 가 있는 쪽 더하기 민주당 이탈청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일단 각자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나경원, 오세훈으로는 제가 봤을 때 힘듭니다. 안철수한테 이기기도 힘들고 이긴다 한들 박영선한테 질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게임 체인저 카드는 단 한 장밖에 없다. 누구냐? 유승민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정도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안철수나 유승민이 서울시장에 나오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대선 때문에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예측이 깨졌죠. 안철수가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안철수는 왜 출마를 하게 됐을까요? 대선을 포기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생각이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안철수는 내년 대선 유력 주자로 부상합니다. 안 될 것 같죠? 막상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지금 유력 주자가 누가 있어? 다 윤석열을 트럭에 막혀가지고 차를 못 빼고 있는데, 서울시장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이목이 쏠리게 돼 있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국민의힘의 주자는 안 뜰 것이고 그러면 안철수가 나가야지. 그리고 서울시장 임기는 어차피 내년 6월까지예요. 대선은 내년 3월입니다. 그 전에 그만둬야 되겠죠? 그만둔다 한들 어차피 서울시장이 또 그만둬도 재보궐선거는 그때 가서는 없습니다. 2022년 6월에 가야 재보궐선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서울시장이 그냥 나가는 게 대선에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 찍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대선에 출마하라고 등을 떠미는 여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대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철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왜냐? 막상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물먹어버리면 윤석열을 띄워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유권자들의 열기도 조금 식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2016년 12월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선 주자 지지율 2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반기문 제끼고. 근데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박근혜를 탄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반란군 두목 같았던 이재명 시장이었지만 막상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표가 뭐 문재인, 안희정 이렇게 또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재명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윤석열 지지율도 직후에는 오를 거예요. 직후에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날수록 시들해진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만약에 안철수가 당선되면 안철수 대선 지지율이 뜬다. 그래서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안철수 쌍두마차로 갈 수 있다. 야권 지지율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또 타격을 먹는 거죠. 국민의힘이 지금 아주 위기입니다. 그것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를 뚫을 수 있는 특단의 혁신과 특단의 인물이 필요하다. 이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로 치면은 굉장히 미래가 밝아 보이죠. 본인 수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현재 딛고 있는 자리만 봤을 때 이 자리는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3자 대결에서도 1등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인가, 이거를 앞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국민의힘 게임 체인저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 게임 체인저 그 사람 누구냐? 유승민입니다. 아까 얘기를 한 셈이죠. 안철수나 유승민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안철수의 이 파죽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세를 막고 꺾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고 야권 단일화 승부에서 이기고 최종 민주당과의 승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단 한 명의 카드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출마를 선언하면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야권 단일 후보도 되고 서울시장도 된다고 봅니다. 유승민의 실력을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 이후로 유승민한테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높게 평가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유승민의 실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유승민은 다음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안 나가요. 그게 유승민의 한계입니다. 안철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안철수는 승부를 걸었어. 승부를 걸어서 서울시장 되고 잘하면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그 경로를 개척을 하려고는 해요. 실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길은 읽었어요. 근데 유승민은 대선과 서울시장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안철수 서울시장 돼버려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윤석열하고 안철수가 범야권의 쌍두마차로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유승민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어떻게 유승민까지 들어가냐고. 안철수하고 윤석열도 지지층이 꽤 겹쳐요. 중도층 지지율이 있다고. 유승민도 중도층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죠. 근데 둘이가 먼저 치고 들어가 버렸는데 누굴 제낄 건데, 인코스로 뚫으려고 하면은 안철수한테 막히고, 아웃코스로 뚫으려고 하면 윤석열한테 막히고. 그러니까 유승민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서울시장에 나갈 건지 말 건지. 거기서 유승민의 깜냥이 드러난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사실 특별히 응원하는 후보가 없어요. 영혼 없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이 해설하니까 사감이 없어서 더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의 거론된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저한테 가까운, 저 같은 사람한테 가까운 후보는 금태섭일 겁니다. 근데 금태섭이 안철수 나오면서 많이 찌그러들었죠. 잠재력까지. 그리고 금태섭의 포지션이 현명하지 못해요. 안철수가 나왔다면 더더욱이나 금태섭은 조금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안철수가 중도 후보고 범야권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금태섭 왜 똑같이 하냐고. 금태섭은 야권 단일 얘기를 현재 할 필요가 없어요. 금태섭이 해야 될 일은 민주당이라든지 진보층의 표를 민주당 심판을 위해서 엮어내는 겁니다. 반민주당, 반문진보 이쪽을 차지하는 게 일단 금태섭의 첫 번째 활로예요. 그걸 잘 해야 나중에 뭐 중도층이 어쩌고 범야권 단일 후보가 어쩌고 그것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금태섭이 범야권 단일 후보 얘기를 던져버렸어요. 안철수가 없으면 괜찮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안철수 자리에 금태섭이 있는 거니까. 근데 안철수가 나와버리면 금태섭은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안철수가 중도를 잡아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듯이 금태섭은 아예 나는 진보 표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금태섭이 중도가 아니에요, 사실. 금태섭이 민주당 다른 의원들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보수적인가요? 공수처에 반대하면 중도입니까? 공수처는 전혀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가 공수처를 찬성할 수는 있어도 공수처 자체는 전혀 진보가 아니라고. 그리고 금태섭은 서울시에서 하는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에요. 국민의힘은 참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빼고 정의당이나 이쪽은 참여를 한다 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참여하는 사람은 금태섭밖에 없었어요. 금태섭의 이 진보 색깔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사퇴를 하더라도 진보색을 살려나가는 게 우선인데 금태섭 역시도 포지셔닝이 잘못됐다. 아까 김동길이랑 안철수 만난 거 있잖아요. 그 김근식이 쳤잖아요. 김근식이 아니라 금태섭이 쳤었어야지. 아 진짜 훈수 두니까 재밌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는 영혼 없이 뭐 누가 당선되든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고 딱히 저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 라고 하는 후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굿이나 뭐 떡이나 먹을랍니다. 자, 앞으로도 종종 이런 정치 분석, 선거 예측 들고 저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죠. 아수라 발발타.